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핵발전, 풍력발전, 그 외에 인류의 문명에 필요했던 그런 여러 가지 발전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의 핵발전은 저번 시간에도 여러분이 예전에도 배웠듯이 핵연료인 대표적인 우라늄을 이용해서 핵반응을 시키고요. 이것으로 발생하는 열로 물을 가열해서 증기를 발생시켜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을 핵발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 우라늄은 그냥 그 천연 상태로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5% 정도 농축해서 쓰기도 하는데요. 자, 핵발전소에서 우라늄을 5% 농축해서 쓰는 그 예를 가지고 우라늄이 어떻게 핵 반응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원자로가 있고요. 원자로에 보면 여기에 우라늄 가루를 여기에 넣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핵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서 여기에 나오는 열로 인해서 증기를 발생시키고 발전기를 돌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핵 반응이 일어날까요? 여기 보면 우라늄이 있습니다. 우라늄은 이건데요. 우라늄의 핵을 지금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빨간색은 양성자고요. 흰색은 중성자입니다. 중성자. 원자 중에서도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우라늄의 원자 핵만 보여지는 그림이에요. 자, 이 우라늄의 원자 핵에 중성자를 부딪히게 해서 부딪히게 하면 이 우라늄의 원자 핵이 매우 불안정해지면서 쪼개지게 됩니다. 이때 우라늄보다 더 원자 번호가 작은 크립톤과 바륨으로 형태를 나타내는 이런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중성자들도 두세 개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라늄 한 개보다 크립톤, 바륨을 더한 게 더 질량이 적어요. 그러면 이때 쪼개지면서 그때 감소한 그 질량 있죠? 사라진 그 질량이 바로 뭘로 나오냐면 에너지로, 열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중성자들 있잖아요. 이 중성자들은 아까 지금 원자로 안에 우라늄들을 많이 넣어놨잖아요. 우라늄 가루를 많이 넣어놨잖아요. 이 중성자들은 또 다른 우라늄의 원자핵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우라늄 원자핵은 또 불안정해져서 크립톤과 바륨, 그리고 중성자 두세 개, 크립톤과 바륨, 중성자 두세 개 정도로 쪼개지면서 또 이때 손실된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열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라늄을 가루를 넣었을 때에 중성자 한 개가 부딪힘으로 해서 지금 계속 이 반응이 연쇄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라늄이 분열되는 이런 핵 반응이 계속해서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라늄의 연쇄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책에는 없지만 상식으로 그냥 들어주세요. 우라늄 1g은 그 우라늄 원자가 이만큼 들어있대요. 우라늄 1g에 이만큼 들어있는데 하나의 중성자들이 이 원자를 쳐도 그때마다 매번 중성자가 두세 개가 나오고 또 쳐서 두세 개가 나오고 하면서 중성자 수가 끝없이 늘어나게 되고 그것이 또 그 우라늄 원자들을 부딪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으로 열이 방출됩니다. 열이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발생시킨 것이 원자 폭탄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원자 폭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핵발전을 배우다가 갑자기 원자 폭탄으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원자폭탄을 미국이 만들었죠. 그리고 이 원자폭탄 안에 이런 핵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우라늄을 이렇게 원자폭탄에 집어넣은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일본에 있는 히로시마에 어마어마한 그 폭발이 일어났죠. 예,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연쇄 반응을 저렇게 전쟁에 쓰면서 개발되긴 했지만 이 연쇄 반응을 천천히 시키자. 그래서 그 열을, 핵 반응을 인류에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지금 오늘 배우는 핵 발전인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아까 중성자가 하나의 우라늄 원자핵을 부딪혀서 이것이 크립톤과 바륨으로 깨어지면서 또 중성자들이 나오면서 열이 나왔다고 했죠. 예. 그런데 자세히 조금 보면 여기 있는 이 중성자는 속도가 조금 느려요. 그래서 이걸 저속 중성자라고 해요. 저속 중성자. 자, 근데 저속 중성자였을 상태에서는 여기에 있는 우라늄이 저속 중성자는 잘 부딪혀서 이거를 깨트리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깨지고 나서 여기에 크립톤하고 바륨이 생겼을 때 나온 이 중성자들 있죠. 새로운 중성자들. 이 중성자들은 얘보다 훨씬 더 속도가 빠른 중성자들입니다. 그래서 고속 중성자라고도 해요. 근데 이 고속 중성자들은 여기 그 다음에 존재하는 다른 그 우라늄 원자핵에 잘 부딪히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빨라서 그냥 휙휙 지나가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고속 중성자를 다시 계속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핵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핵 반응을 일으켜서 열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고속 중성자를 이때처럼 저속 중성자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우라늄에 부딪히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속제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고속 중성자, 이 녀석들이 속도를 줄여서 연쇄 반응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거를 한번 끝나고 휙휙 안 끝나고 계속해서 여기 있는 우라늄 원자핵과 부딪혀서 연쇄 반응을 지속적으로 일으킬 수 있게 하는 것을 감속제라고 합니다. 속도를 감소시키는 재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로에는 여기에 조속 중성자, 초기의 저속 중성자, 그 다음에 우라늄, 그 외에도 감속제가 원자로의 재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속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나서 휙휙 안 지나가 버리고 다시 저속 중성자로 만들어서 부딪힐 수 있게 하는 이것을 감속제라고 하고요. 감속제로는 물, 흑연 등을 쓰고 있습니다. 원자로가 바다 근처에서 물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바다 근처에 핵 발전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제어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중성자를 이렇게 이 반응을 계속 일어나면 또 중성자들이 또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 중성자의 그 중성자가 너무 많아지면 또 연쇄 반응이 굉장히 급격해져서 우리가 제어하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중성자를 흡수시켜줘요. 흡수하면서 이 연쇄 반응을 억제해서 폭발을 막아주는 거. 예, 적당히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일정하게 열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게, 즉 핵 반응이 일정하게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 핵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거, 조절하도록 도와주는 게 제어봉이라고 합니다. 제어봉.
자, 제어봉은 카드뮴, 필기해 주세요. 카드뮴. 그리고 붕소. 소가 있습니다. 자, 지금 말했던 감속제는 조속 중성자를 만들어서 연쇄 반응을 계속 일어나게 해주고, 제어봉은 또 너무 과도한 것을 브레이크 걸어줄 수 있게 수많은 그 많아진 중성자를 적절하게 자기가 흡수를 함으로 해서 핵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고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다 어디에 쓰이나요? 원자력 발전, 즉 핵 발전에 쓰인다는 거죠.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우리 한번 종합해 볼까요? 천연 우라늄이 있습니다. 대부분은요, 우라늄 238이라고 해서 되게 많이 존재하고, 일부가 235고요. 자, 그 중에서 굉장히 우라늄 235라고 하는 것을 90% 이상 농축한 고농축의 우라늄은 여기가 뭐냐면 원자폭탄이에요. 이 원자폭탄을 만드는 데 쓰고요. 우리는 지금 235를 한 5% 정도, 우라늄 235를 5% 정도 농축한 이것을 이용해서 지금 원자로에서 이렇게 열을 발생시켜서 물을 끓이고 증기를 만들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발생시키고 있죠. 자, 이때 이렇게 우라늄 이것이 5% 2에서 3%라고 하는데 우리 교과에서는 5%라고 하니까 이걸로 맞춰서 이 정도로 농축이 되어 있고요. 우리 여기에 뭐뭐 들어간댔어요? 네, 계속 연쇄 반응을 일어날 수 있게 고속 중성자의 속도를 줄여주는 감속제. 뭐 있었습니까? 물, 다음에 흑연 이런 거 있었죠. 감속제.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과다하게 일어나는 것을 제한해 준다고 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제어봉, 제어시켜주는 것이다 해서 제어봉.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는 지금 핵발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핵발전의 장점을 우리 같이 정리해 볼까요? 일단 대용량 발전이 가능하고요. 이산화탄소의 발생은 적습니다. 그냥 핵 반응을 이용한 거잖아요. 뭔가를 태운 게 아니고 핵 반응을 이용한 거니까 이산화탄소의 발생은 적습니다. 단점은 장소에 물론 제한이 있습니다. 물이 필요하죠. 물은 감속제로 쓰이니까. 그래서 바닷가 근처에 핵발전소가 많고요. 그리고 이 우라늄을 이제 핵 분열시키면서 나오는 그 방사능 폐기물 처리가 어렵고 안전에 큰 위험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할 것은 풍력 발전입니다. 자, 풍력 발전은 이름 그대로 바람에 이용한 거죠.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사용하는 발전 방식입니다. 지금 책 304쪽을 봐주세요. 304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04쪽 아랫부분. 자, 여기 보면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 날개 부분에 안에 이런 발전기가 존재해요. 그리고 여기 프로펠러가 있는데 프로펠러가 아주 큽니다. 이것들을 크게 바람을 이용해서 돌리면 이 안에 발전기가 있어서 전기가 생산돼서 이제 공급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풍력 발전기의 그 날개고요. 바람이 풍력 발전기를 돌리겠죠. 자, 이 날개가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여기 축이랑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톱니바퀴 기어가 있습니다.
이 큰 기어는 작은 기어에 연결되어 있고요. 이 작은 거는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발전기입니다. 예, 발전기예요. 그러면 어떤 원리로 발전이 되냐면 자, 여기서 프로펠러가 날개가 돌겠죠. 거대하게 돌면 이것도 거대하게 같이 느린 속도로 돌 거예요. 이게 아주 크거든요. 그럼 느린 속도로 돌 때 여기 있는 작은 기어는 얘가 도는 동안 얘는 많이 돌겠죠. 예. 얘가 한 바퀴 도는 동안 이 아이는 훨씬 많이 돌게 될 거고요. 이렇게 많이 돌게 되면서 이 안에 있는 발전기도 발전기에 영향을 주어서 발전기가 전기를 생산해 주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풍력 발전기의 날개는 회전이 빠르지 않으니까 몸속에 발전기를 이제 빨리 고속으로 회전시킬 수 있는 고속축처럼 이렇게 고속으로 회전시킬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태풍과 같이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는 기계 고장이나 안전을 위해서 강제로 날개를 이렇게 회전하는 걸 멈춰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통제 장치가 있어서 이것을 멈추게 됩니다. 자, 이거 선생님이 작년에 가서 찍은 건데요. 대관령에 삼양 목장이 있는데 여기에 풍력 발전기가 대관령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바람이 진짜 엄청 강하게 불어서 이때가 여름이었는데 긴 바지를 꼭 입고 와야 됐고요. 여기 있는 풀들은 이 바람을 견디기 때문에 엄청 억센 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리에 이 풀들이 이렇게 실키면 다리가 상처가 날 정도로 굉장히 억세고 강한 풀들이었습니다. 자, 선생님 사진을 찍은 건데요. 해발 114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강원도 1140m 정도 되는 이전 높이의 지금 풍력 발전기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가족이고요. 예, 선생님 가족입니다. 선생님 가족이고 풍력 발전기가 이만했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크기로 보이죠. 예, 그리고 그만큼 바람을 진짜 강하게 잘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써있기로는 강릉 인구의 60%인 5만 가구에 이 대관령에서 만들어진 풍력 발전기의 전기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네, 아주 그런 아주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가 다 그 대관령에서 보이는 이 강릉 시내였습니다. 자, 그럼 풍력 발전의 그 장점은 뭘까요? 네, 풍력 발전은 일단 만들어 놓으면 1번은 연료비가 들지 않겠죠. 연료비가 들지 않고요.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의 발생이 없습니다. 첫 번째, 연료비가 들지 않는다. 두 번째, 이산화탄소의 발생이 없다. 그렇지만 단점은 소음이 있는 거예요. 소음이 있다. 소음이 있고 두 번째는 발전기 건설에 따른 자연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 발전기 건설에 따른 자연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 지금 여기 있는 풍력 발전기도 지금 해발 1140m 정도 되는 높은 곳에서 설치를 해놨죠.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근처에는 설치하기가 힘든